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빚, 다시 말씀 이제 좋게 얘기하면 부채죠. 이거 또 코로나 이 19 사태가 되다 보니까 나라도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개인도 지금 조마조마하죠. 이 빚이 늘어나면 어떡할까. 그래서 오늘 장영철 박사를 모시고 살아남자 장영철 박사의 경제, 오늘은 빚더미 부채 어떻게 이 코로나19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얘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장 박사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에서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이 빚이 GDP당 국민 전체 국가 부채가 국가 채무 비율이 적어도 2023년도 가면은 46%까지 오를 수 있다. 근데 지금 요번에 코로나 사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어쩔 수 없이 막 풀다 보니까 3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 지금 43.5%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46%까지 가면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을 받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 건전성 위협을 받으면 국민 개인이나 아니면 그 기업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거는 뭐 피치에서는 2024년도라 얘기하는데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원래 그렇게 46%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예. 장 박사님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제 처음에 피치가 얘기한 거는 이제 당초 전망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올해 이제 추경을 썼지 않습니까? 이제 2차까지 추경을 했고, 한 번 더 1차, 2차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30조 원, 30조 5천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추가로 더 쓰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세금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기업들이 돈들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데 돈은 써야 되겠고, 그러면 국가는 반드시 부채를 질 수밖에 없고 국채를 발행을 해서 충당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2023년까지 54.5% GDP의 54.5%가 될 수 있다. 엄청난 비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국가 부채가 GDP의 40%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 현 정부에서는 그걸 넘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꼭 바이블이냐, 60%까지 가 되지 않느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도. 근데 막상 그분들이 야당일 때는 또 40%를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또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좀 생기는 건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국가 부채가 40%를 하는 게 사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초과가 되면은 국가 그 재정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마지막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민간에서도 망가져, 기업도 망가져, 이랬을 때 구원투수로 등장이 되는 것이 국가 재정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잘 아시다시피 금융권에서 부실채권을 받아다가 정리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그냥 방치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은 이게 사실은 혈전처럼 피해 순환을 막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 자체가 인체로 비하면 경제가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굉장히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기업이 돈 못 벌고 가게도 빚에 몰려서 파산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이제 경제 위기거든요. 이런 경제 위기에서 그래도 국가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를 해야지 그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지출 소요가 물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국가 신용 등급까지 떨어뜨릴 정도까지 쓰면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 쓰는 방법을 좀 한번 연구를 해볼 때가 왔다. 그 뭐 돈 쓰는 방법도 중요하죠. 우선 빚이 개인이나 우리 사회 기업이나 그다음에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한번 그거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네. 국가 재정 건전성하고 한번 연결시켜 주시죠. 우선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빚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거냐? 예. 두 가지 그 부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 물건을 좀 사서 소비를 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랄 때 이제 빌려서 쓰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소비는 소비대로 지출이 된 거기 때문에 예. 나중에 그 소비에서 무슨 이익이 생기거나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남의 돈을 빌렸다는 거는 갚아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는데 네. 소비에서 그 빚을 갚는 이익이 생길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 소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소모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냥 썩어버리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지출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개념이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니까 기업으로 치면은 기업이 좋은 물건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 투자를 그 공장을 만들어야지 이제 제품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공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돈이 부족해서 주변에 이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네. 받거나 네. 그래서 공장을 만들어서 좋은 물건이니까 시장에서 잘 팔리고 예. 수익이 생기고 그럼 네. 그 돈을 가지고 또 빚 갚고 예.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선순환적인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 그 기업 레버리지 효과. 기업이 그러니까 예. 그 자기 돈만 가지고 경영하는 것도 물론 훌륭한 일이지만은 예. 시장 상황이 정말 좋다고 판단이 됐을 때 예. 그 남의 돈까지 빌려서 예. 더 확장을 해서 투자를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우리 지렛대가 무거운 짐 탁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우리가 미래의 경제를 내다볼 때 자기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많이 개발을 했다. 네. 그거 잘 팔리면 좋죠. 예. 근데 예상보다 안 팔렸거나 예. 초기에는 잘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 기호가 바뀌면서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돈을 벌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가 처음에 빚을 졌을 때 요거를 이 제품을 얼마에 팔고 얼마를 벌어서 이렇게 갚을 수가 있겠다는 계획이 섰는데 예. 이 계획이 망가지는 거죠. 예.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결국 그 열심히 뭐 이익을 내려고 쫓아다녔지만은 사실 돈 벌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업에서 이익이 난 것도 그거 가지고도 이자도 못 갚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3년간 지속이 되면은 그 회사는 한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바닥까지 갔다는 얘기죠. 3년 동안 그 빚의 이자도 못 갚는 자기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그런 짓을 3년씩이나 했다. 그러면 이 회사는 거의 갈 때까지 간 거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은행의 기업 경영 분석 최근 자료에 보면은 작년에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3개 중에 하나가 이 한계 기업이라는 거죠. 기업들이 그만큼 이제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네요.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결국 기업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게도 그렇고, 우리나라 가게나 기업이 우리나라 GDP 규모에 거의 엇비슷하게, 약간 미달하지만 그래도 거의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 규모의 95%라고 하니까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막대한 빚을 이제 시장 상황이 어려워져서 수익을 못 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안 생긴다. 이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길 가다 보시면은 파산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파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빚은 빚 못 갚겠다. 기업도 뭐 법정 관리 들어가겠다. 빚 못 갚으니까.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 사람들 빚은 이제 은행을 예를 치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못 갚는 상황이 벌어졌다 했을 때 은행은 무슨 돈을 가지고 빌려줬겠어요? 예금자 돈을 받아갖고 그렇죠. 이자를 얼마 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서 잘 운용해서 예금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막상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은 연쇄적으로 파급 효과가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금한 사람은 돈도 못 받고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네. 이랬을 때 수많은 사람이 돈을 날리게 되고 그러면 은행권은 이제 저 은행은 신용이 없어 뭐 능력이 안 돼 하면서 은행이 이제 파산이 되는 형태가 벌어지면은 예. 은행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우리 경제 내에서 인체로 비유한다면은 예. 돈이 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예. 피처럼 이렇게 돌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피가 안 도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병원 가서 누워 있다가 죽든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 이제 장 박사님이 가져오신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 총 부채도 있고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정부 부채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 엊그제 정부에서 그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발표를 했는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데 보면은 사실은 이 우리나라에 자꾸 이렇게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집값이 자꾸 올라간다. 네. 그래서 집값을 막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한 가운데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유동자산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 민간에 흘러다니는 돈이 3,000조가 넘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3,000조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렇죠. 그럼 투자처를 좀 어떻게 정부 정책에서 경제 정책에서 투자처를 어떻게 좀 확보해 주든지 예? 부동산에 하지 말고 아니면은 이런 그 부채하고 비율을 좀 나눠 가지고 기업에다 좀 투자하는 쪽으로 유도를 좀 하든지 아니면 뭐 개인 사실 여기 보니까 개인 가계 부채가 우리가 1,827조라고 그러는데 이게 5천만 명 각 개인이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겠죠. 3천만 원. 우리가 그러니까 네. 각 개인이 3천만 원이면은 빚을 네 가구 한 가구에 4명 치면은 빚을 한 1억 이상 1억 이상을 지고 네.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도 3천조 원의 돈이 불러다니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어떤 빚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투자를 해서 재생산해서 또 그게 이득으로 돌아와서 세금으로 국가에 투자되고 국가에 세금으로 환수되고 네. 이러면서 또 국가가 또 투자하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일단 그 3천조 뭐 하여튼 뭐 추계상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 막대한 자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1년 국내 총생산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제 돌아다닐 텐데 이런 돈이 그 생산적인 요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지출을 말씀드릴 때 소비 지출하고 투자 지출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투자로 해서 경제 내에서 경제가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런 류의 자금들은 사실은 굉장히 부동산에 많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제 부동산이 올라가면은 사실 이건 제로섬이거든요. 누구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돈을 벌겠지만은 신규로 취득하려는 사람은 또 그만큼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하고 번 사람하고 나중에 이제 잃은 사람하고 합치면은 이제 제로섬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없는 놈 억울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현실적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없는 사람의 돈을 있는 사람이 가져간다. 이게 부동자금을 가진 사람이 그렇죠. 가져간다. 이런 아주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 조치를 열심히 하려고는 해요. 효과는 아직 잘 했는데 그런데 근데 그 부분은 뭐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엄청난 이런 부동성 유동 돌아다니는 자금이 이 투기로 가지 않도록 물꼬를 어떻게 털어줄 거냐. 그래서 결국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넘어가도록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느 나라 경제든지 다 마찬가지지만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위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경제 주체를 보통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예, 예. 가계하고 정부는 소비 주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예. 기업이 벌어다 주는 걸 가지고 가계에서는 임금으로 이제 소득을 생기고 그럼 쓰고 정부는 세금을 또 받으니까 쓰고 예. 그러니까 뭐 나는 집에서 하는 돈 버는데 뭐 나는 가게도 돈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돈 버는 주체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업이 돈을 버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 기업이 육성이 되도록 예. 잘 지원을 해서 이걸 끌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 기업이 조금 이제 구박을 많이 받았다고 불평들을 많이 해요.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도 복지상으로도 많이 의미는 있는 거지만은 예. 예. 기업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단기간 내에 갑자기 올렸다는 크게. 예. 물론 이제 노동자한테는 더 많은 포션이 가리라고 기대했지만 막상 보니까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나는 일자리에서 잘려서 그 오른 돈을 못 받아. 이게 무지하게 억울한 거잖아요. 네. 차라리 똑같이 그냥 일자리 계속 있으면서 덜 오르고 그러면 아예 뭐 이렇게 참을 수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오른 최저임금이 그림의 떡이 된 사람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열을 받죠. 이게 뭐야? 근데 이게 한번 저소득층의 경우는 일자리가 한번 없어지면은요, 다시 복구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재정을 투입을 해갖고 임시 일자리 마구 만들어냈는데, 네. 그게 뭐 실업률 통계에는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네. 일주일에 1시간 일하면은 그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니까. 1시간만.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대학 강의실에서 불 끄기, 예. 빈 강의실에 불 켜져 있어 있죠. 불 끄기 뭐 이런 것도 예. 일자리로 카운트가 되는 지경이니까. 예. 이제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예. 기업이 제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의 능력이 굉장히 발전이 돼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제조업 능력이 그 독일 못지않은 나라로 지금 랭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가 간 이동이 잘 안 되고 무역이 뭐 제약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같은 제조업에 능력 있는 나라가 그 뭐 인건비가 싸다고 중국에 갔는데 아무리 싸게 부품 만들면 뭐 합니까? 들어오질 못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천상 우리나라에 이제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네. 야, 너 국내로 돌아와라 이제. 너 거기 있어봐야 어차피 뭐 국내하고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이 노동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인건비가 아직도 너무 높다. 그리고 노동의 제약이 많다. 뜻밖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자 뭐 여건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이제 노동력이긴 하지만 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기업의 가치를 좀 높이는데 기반을 좀 더 만들어줄 필요는 있겠다. 그래야지 국민도 결국 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확보가 되고 그렇죠. 그 요번에 이제 그 장 박사님 잘 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거 뭐 정확히 아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독일이 이 코로나 19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한 선조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에 법인세를 내렸답니다. 네. 기업이 활성화시켜주기.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법인세 세금도 거두기 위해서 뭐 법인세 아직 올린 건 아니지만 지난번 현 정부 들어와서 처음에 올렸어요. 법인세 올렸거든요. 아니 이거 요번에 올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코로나 19에 이 저 경제 위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죠? 네. 경제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경제 위기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 아직 먼 나라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인류 전체를 생각하면 이게 또 있을 수 있는 얘기 같아요. 보니까 네. 지금 안 그래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으르렁거리잖아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경제 문제에서 발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건전성 지금 오늘 장 박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신 그 빚 문제, 부채, 국가 부채, 재정 건전성 이게 조금만 더 가게 되면은 베네수엘라 짝 나고
저 그리스 짱 나고 뭐 국가부도 사태가 안 해온다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효과적으로 하려면 지금 장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거 뭐 국민들 우선 복지 문제도 좋고 그다음에 돈 없으니까 돈 푸는 것도 그것도 어떤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장 박사님 얘기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줘야 된다.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그래야만이 우리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해답이 나오고 묘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데는 기업이고 예. 그다음에 쓰는 데는 가게하고 정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당연히 돈 버는 데를 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돈 버는 데를 적대시하고 자꾸 탄압하고 하면은 요즘 글로벌 시대는 또 해외로 자꾸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기업들이 나가 있거든요. 예.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는 여건이 이제 생겼어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 예. 그럼 이제 기업들을 잘 다독거려서 그리고 노동계도 좀 잘 다독거려 갖고 예. 결국 일자리를 유지하고 또 플러스 알파로 더 늘리고 하는 거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아무리 써봐야 그 단기 일자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소득이 가계로 가고 정부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정말 안정시키는 최대 관건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새 이제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났어요. 연말까지 지금도 일시 휴업자가 16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업자 최근 나온 통계도 130만 명 그러니까 얼추가 벌써 한 300만 명 가까이 된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요새 기업들 사정이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아 이제 문 닫아야 되겠다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연말에 이 300만 명이 따블이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거기다가 아무리 재정을 투입을 해봐야 그거는 기업이 돈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야지 그쪽으로 가는 건데 네. 기업이 낼 여력이 없어지면은 진짜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필요한 거는 긴급 구제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긴급 구제할 돈은 어느 정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전 국민한테 무차별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거는 조금 더 참자. 뭐 돈이라는 게 모아두려고 버는 거 아니지 않느냐, 맞는 얘기인데, 그래도 때와 장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시에, 그러려면 잠깐 여유 있는 사람 좀 참아달라. 그리고 그 돈을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데 쓰자. 이렇게 해야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방송만 해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한류에서 뭐 자동차 현대자동차보다 옛날에 시리 한 편 수출해가지고 그렇죠. 현대자동차 1년 수입보다 더 많이 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한류 수출 이런 게 사실은 지금 여기 경제정책 중에서 이 알바생 하나를 써도 200만 원을 줘야 되니까. 네, 그렇죠. 조금은 영세 프로덕션 같은데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많아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수출로 먹고 살려면은 경제를 기업한테 많이 몰아줘서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고 그게 방향이라는 우리 장 박사님 말씀을 듣고 옛날이요? 이런 생각이 한번 듭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장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